타인들. 김씨의 둘째 아들 진목이 집을 찾아갔다. 명절 전에 한 번쯤은 집에 들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실 한편에 누워 있었다. 사고를 당한 지 여러 해가 지나가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진목은 알 수 없는 원망이 올라왔다. 기저귀들을 현관 입구에 쌓아두고서 진목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나갔다. 진목이 같이 살고 있던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김씨는 서운했다. 물건만 부려놓고 불이 나게 나가버리는 진목을 김씨는 굳이 불러 세우지 않았다. 김씨가 기저귀들을 안으로 나르는데 바깥마당 쪽에서 간 줄 알았던 진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목은 성난 목소리로 누군가와 시비다툼을 하는 듯 했다. 밖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김씨가 몸을 옮겼다. 작은 방에 창이 조금 열려 있었다. 창 사이로 진목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사람이면 사람 노릇을 하고 살란 말이야. 창틈으로 보이는 것은 진목이 아닌 큰아들 경목이었다. 김씨가 경목의 얼굴을 본 것은 이태만이었다. 진목의 추궁과 호통에 맞서지 않고 경목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잠잠히 있었다. 경목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진목과 맞닥뜨린 모양인지 차 안에 앉은 채였다. 인간이면 인간답게 굴라고. 진목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지루했다. 사람이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 경목은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다. 알아들었어? 어디서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진목이 경목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시종 일관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라는 요구였다. 그런 요구를 부모로부터 듣는 것이 아닌 진목에게서 듣는 것이 경목은 유쾌하지 않았다. 바닥에 침을 탁탁 뱉어가며 진목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따지고 덤벼드는 진목의 품새가 대꺽 멱살잡이를 할 것도 같았다. 경목에게 형이라는 호칭도 없이 진목은 막무가내였다. 당장이라도 상대를 차 안에서 끌어내어 몸싸움이라도 일으킬 태세였다. 그러나 경목이 작은 소리로 알았다는 말을 남긴 후 시동이 걸려있던 차를 그대로 되돌려 나갔다. 위태롭던 시간이 무뜩 가라앉았다. 그간 어영부영 살다가 빚을 잔뜩 지게 된 경목은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올 수 없었다.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같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운운하며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경목은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집에 들락거릴 수 있었을 터였다. 명절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경목의 사정을 부모와 형제들은 고지 듣지 않았다. 그들은 경목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질책 아래 부모를 떠안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교묘히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경목이 망한 후 금전적으로 보태달라고 손을 내밀까봐 그런 것인지 몸을 사렸다. 진목이 어머니를 위해 기저귀라도 사다 나르는 것은 거저 그러는 게 아니잖아? 조석에 앉아서 형제간에 오가던 심상치 않은 양상을 지켜본 경목의 처가 콕 집어주듯 말을 던졌다. 진목은 경목의 처를 보고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목의 처가 그러한 진목의 싹수머리를 조수석에 앉아 지켜보았다. 경목의 처는 자신과 진목의 관계가 한갓 남남일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모와 함께 산 대가로 집과 텃밭을 받으셨다고 했지. 6형제 중에 아버님이 유일하게 시골집을 지키셨으니까. 진목이 집에 들락거리기라도 하는 것은 그나마 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으로 부모를 돌보기라도 했다면 가관이 아니었겠어? 게다가 사람을 봐도 인사 한마디가 없고 얼굴만 봤다 하면 위아래 없이 가르치려고 드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진 것인데 어찌 우리가 진목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줄 수 있겠어. 걔가 요구하는 대로 살 필요 없어. 아내 인수가 그쯤 말을 늘어놓았으면 경목의 신경을 건드릴 만도 했다. 그러나 이제 경목은 예전처럼 집안 문제로 인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 몇 년 전에 경목의 누이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 새통맞게 전화를 걸어온 누이는 시골집과 여분의 땅에 대해 언급했다. 그때도 경목은 진목을 만났던 금일처럼 잠자코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목은 시골집과 텃밭의 명의가 진목에게 가 있음을 알았다. 김씨는 그러한 명의 이전에 대해 따로 경목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은 것에 대해 진목 또한 이런 반구도 없었다. 다만 진목은 재산을 받은 일과 부모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는 듯 굴었다. 하기는 경목도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는 했었다. 경목은 결혼할 때 받았던 도움이 집안에 반목의 씨앗을 뿌려놓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부모가 경목에게 주었던 결혼 지원금은 공짜로 내놓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다. 부모는 자신들 곁에서 경목이 치닥거리를 하며 붙어 살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보았다. 따라서 결혼 지원금은 부모가 경목에게 바람을 담뿍 품고 내준 돈이었다. 그랬기에 경목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자 부모는 배신감을 느꼈는지 야단이었고 형제들도 덩달아 법석을 떨며 부모를 부추겨댔다.
부모 주변에서 몇 해를 붙어 사는 동안 경목은 인수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인수가 내뱉는 말들은 노골적이었지만 타당한 것이기도 했다. 부모의 심중을 읽어낸 것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모두 경목에게 떠넘기려 하는 형제들의 의도를 짚어낸 것도 인수였다. 그렇기는 했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수의 어깨에 올리려 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경목 자신이었다. 경목은 인수에게도 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편찮은 시어머니 곁에 반려자인 시아버지가 존재하듯이 인수에게도 보살펴야 할 자식과 가정과 제2일이 있다는 것을 경목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경목이 어머니의 수발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서둘렀다는 것을 인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중을 들고 있을 인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경목은 청혼을 했었다. 그러한 경목의 결혼관이 인수는 불쾌했으며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려 드는 시집사람들의 태도를 조이 수용하기 어려웠다. 결혼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불쾌감 때문인지 인수는 경목을 편한 마음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